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9월 수능을 준비하는 모의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정말 문제 하나하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챙겨보는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올해 수능에서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을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세계지리 과목 출제 경향이 어떤지, 이 과목 내가 선택해서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해설 강의 챙겨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낸 만큼 정말 많은 거 얻어갈 수 있도록 단쌤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사실 이 9월이라는 시기가요, 매년 단쌤도 학교에서 우리 수험생 친구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참 모든 수험생들에게 힘든 시기예요.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그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와 실제 나의 현실과의 이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도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합격하고 싶은 그 간절함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합격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또 상상에 빠져서 공부에 조금 소홀해지고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혹은 또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면서 이 수능 시험에 집중하는 동력을 조금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올해 여름이 여러분들 얼마나 뜨거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았던 그 시기 중에 가장 뜨거웠던 여름, 그리고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습했던 그런 여름을 보냈죠. 근데 이 뜨거운 여름의 열기만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또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 열기도 여름에 폭염 못지않게 뜨겁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치열한 여름을 보내고서 사실 지금이요, 여러분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시기예요. 또 나는 정시에 무조건 올인해서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거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더더욱 이 수능 시험 디데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마음까지 또 아프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요, 여러분들 나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끝까지 시험 잘 치른 거 잘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많이 토닥토닥 해주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그렇게 또 기분 좋게 힘차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사실 이 1번 문제는 수능 개념 공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조금 자신 있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시험의 특징이 꽤나 지엽적인 내용들,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생소한 사실들이 정말 이 단어 하나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 단쌤이 다 짚어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가 수능에는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까? 이게 사실은 가장 궁금해서 해설 강의 들어왔을 거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공부의 방향성도 단쌤이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각국의 자연경관들이다.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지리시험은요, 지도 나왔으면 지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또 엄청 힌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진 자료들 나왔는데 사진 자료들이 나올 때는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한글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낸 사진인지 같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까지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 자료는요, 러시아 푸토라나고원의 타이가라고 나왔어요. 자, 타이가는 사실 이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냉대림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요. 이곳이 전 세계 냉대림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꽤나 크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을 띠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는 냉대림을 대표하는 단어로 타이가 대신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U자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로키 산맥은 또 대표적인 신기습곡 산지죠. 굉장히 높고 험준한 산맥이고요. 여기 빙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U자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U자국 나오면 이곳은 빙하의 영향을 받은 곳 하고 적어 놓고요. 자, 그 다음 나미비아 해안의 모래사막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 세계지도에 한번
해류를 그려볼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류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프리카 서안에는요, 벵겔라 한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서안에는요, 여기는 페루 한류가 흐르고 있죠. 이 두 한류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한류가 흐르는 중위도 대륙 서안에는 이렇게 사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는 사막 지역 나타낸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라는요,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건조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뷰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뷰트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 이 주변이 사막기후라는 걸 알아달라는 표시구나. 요렇게 적고 이제 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는 상록화렵수가 넓게 분포한다. 자, 상록화렵수 그리고 침엽수 이런 거 우리 수능 개념 공부할 때 진짜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이렇게 실전 문제에서 상록화렵수라는 단어가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죠. 그래서 순간 헷갈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실 말 속에 다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상록이라는 거는요, 항상 녹색이다. 사계절 내내 녹색을 띈다는 뜻이고요. 화렵수는 잎이 큰 나무들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기 타이가가 분포하는 곳을 보니까 상당히 고위도 지역이죠. 이곳은 굉장히 추운 기후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녹색을 띠는 잎이 커다란 나무들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냉대림은요, 대체로 침엽수, 이런 추운 기후에 적응해서 잎이 바늘처럼 뾰족뾰족하게 진화한 침엽수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나는 빙하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렇게 빙하 지형 혹은 건조기후의 지형이 나오면은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거 구분하는 게 늘 자주 나오는 주제죠. 니은은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다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자, 이거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얼마나 강조됐던 내용이에요. 이런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한류가 흐르는 해안 주변에 형성된 사막에서는요, 안개 덕분에 해안가니까 얼마나 안개가 많이 끼겠어요? 그래서 이 안개에 물을 모아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고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한번 볼까요? 라는 반복적인 화산 활동으로 용암이 쌓여 형성되었다. 아니죠. 여기 사막에 있는 뷰트는요, 원래 여기 경암층, 연암층이 반복해서 쌓여 있다가 경암층이 덮개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연암층과 경암층의 침식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죠. 그래서 리을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에 이렇게 대기대순환에 대한 설명이 줄글로 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대순환 계속 많이 헷갈리고 어려웠던 친구들은 사실 여기 있는 설명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 연연해하지 말고요. 이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더 확실하게, 그리고 내가 조금 헷갈리고 자신 없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자, 여기 먼저 지도가 나왔고요. 기후 지역들 위치 찍어놨네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항상 위도, 영도, 적도에 선 긋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적도 주변의 딱 절반까지가 열대 우림기후 나타나는 곳인데요. 여기 B지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죠.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저위도 지역이니까 열대기후가 나타날 텐데 열대 우림기후는 아니고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지점, 여기 기후 항상 늘 헷갈리는 곳이죠. 단쌤이 늘 강조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바다, 유럽과 아프리카로 둘러싸인,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 이곳이 바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주변의 연안 지역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A지점은요,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C지점은요, 여기도 늘 자주 나오는 곳이죠. 헷갈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적도에서 이 지중해까지의 길이만큼 똑같이 남반구로 내려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대륙 서안에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곳은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로 자주 출제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부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시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연중 일사량이 많은 열대 수렴대에서는 상승기류가 잘 발생한다. 이 상승기류가 바로 스콜이죠, 여러분들. 스콜을 내리게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는데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아열대 고압대에서 열대 수렴대로 부는 바람은 편서풍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아열대 고압대에서 열대 수렴대로, 즉 중위도 부근에서 저위도 부근으로 부는 바람은 편서풍이 아니라 무역풍이 되겠습니다. 편서풍은요, 중위도 지역에 부는 항상풍이죠.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볼까요? 대류성 강수는 아열대 고압대보다 열대 수렴대에서 잘 발생한다. 이 대류성 강수가요, 바로 이 햇빛이, 태양이 지표면을 뜨겁게 달구고요. 이 뜨거워진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을 만들고 오후에 아주 강한 소나기를 내리는 것. 이게 바로 공기의 대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비대류성 강수이고, 이걸 열대기후 지역에서 스콜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아열대 고압대 부근은요, 공기가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나를 누르는 힘, 압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고압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곳은 공기가 내려오니까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에요. 대류성 강수는 열대 수렴대에서 잘 발생한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었고요. 디귿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열대 고압대는 A 지역에 그리고 C 지역에 여름 기후에 영향을 준다. 자,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기후로 쓸 때요, 온대 기후 지역이라고 대문자 C 쓰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건조하다고 해서 소문자 S를 씁니다. 근데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여름이 왜 건조하냐면 바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아열대 고압대,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아열대 고압대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의 수직으로 전달되는 지점은 적도를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남북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 있을 때도 있고요, 북반구 쪽으로 이동할 때도 있고요, 또 적도를 지나서 남반구 쪽으로 이동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북반구에 약 23.5도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남반구에 23.5도 부근까지 내려가고요. 우리는 그곳을 회기선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회기선이요, 북회기선 부근 위도 23.5도 부근이 되겠고요. 이때 이 북회기선 근처에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형성된다는 것은 바로 북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남반구는요?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니까 북반구가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열대 사바나 기후를 이렇게 대문자 A에 소문자 W로 쓰는 이유가 겨울이 건조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리을번 디귿이 이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북반구에 위치할 때 이때 남반구는 겨울이고요. 이 B 지점은 건조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우기가 아니고 건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네요.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자기 스스로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꼼꼼하게 오늘 치른 이 시험지 정말 열심히 여러 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정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자 한다.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의 A, E에서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는요,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배점 기준을 보고요, 그대로 해주면 돼요. 기존에 있던 기관이 하나 이상이면 1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칠레는 다 1점씩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페루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도 없으면 2점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페루에 2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학 개설 대학 수가 8곳 이상이면 1점이라고 했어요. 그런 곳이 어디 있나 봤더니 콜롬비아 한 군데네요. 그 다음 4개에서 7개 사이면 2점이라고 했는데요.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 그리고 페루가 2점씩.
그리고 0에서 3 사이면 3점이라고 했거든요. 에콰도르 혼자 3점 되겠네요. 그 다음 한류 동호회원 수가요. 250 미만이면 1점이라고 했는데 볼리비아 1점이죠. 그리고 에콰도르 1점, 그리고 250에서 500 사이면 2점이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2점이고요. 500 이상이면 무려 3점이네요. 그런 곳이 칠레, 그리고 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합계를 내주면 돼요. 볼리비아는 합산 점수가 4점이고요. 에콰도르는 5점이고요. 칠레는요, 6점이네요. 그리고 콜롬비아 4점이고요. 페루는 7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루가 가장 점수가 높다는 것까지는 골랐는데 백지도에서 페루를 찾기가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아, 내가 페루의 위치를 몰랐군. 한 번 더 보자.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백지도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도에서 한번 페루를 찾아볼까요? 자, 페루는요, 바로 여기 C에 해당하는 곳이 페루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C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 있는 나라들도 어떤 나라들인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겠죠. 정말 자주 출제되는 지역들입니다. 자, B는요, 적도에 위치한 나라죠. 에콰도르가 되겠고요. 자, A는요, 여기는 굉장히 저위도 지역이죠.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 덕분에 커피 생산량이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A는 콜롬비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D는요, 여기는 정말 슬픈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기 원래 D 나라 땅이었는데 칠레와의 전장에서 패배하면서 이곳을 빼앗겼고 이 주변에서 구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D는 어디냐면 바로 볼리비아인데요. 자, 볼리비아 여러분들 우유니 소금 사막 오늘 시험에 나왔었죠. 우유니 소금 사막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서 최근에 리튬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E는요, 구리 생산량이 많은 칠레가 되겠죠. 여기 있는 나라들은 다시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백지도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프는 세 지역 대륙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 하나이고 A, B, C는 각각 사망률, 연평균 인구 증가율, 출생률 중 하나임. 자,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그래프가 잘 분석이 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본 개념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처음에 보고 분석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어렵게 느끼라고 낸 문제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망률의 정의를 알고 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지역에서 몇 명이 사망을 했는지. 그러면 지금 5년 단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사망률이 0인 지역은 거의 없겠죠,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사망한 사람이 없다?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출생률도요. 아무리 출생률이 낮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이 없다? 그런 지역은 없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볼 때 0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값 중에서 0에 해당하는 값이 있다. 인구 증가율은요, 0이 나올 수 있죠.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0에 해당하는 값이 있다? 이걸 보고 이 그래프에서 B가 바로 인구 증가율이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B가 바로 인구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출생률에서 사망률 뺀 것이 인구 증가율이다. 그렇게 놓고 풀었던 친구들은 사실 이 그래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인구와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 개념들을 잘 정리해 줘야 됩니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것은요, 인구의 증가율은 맞는데 그냥 인구 증가율이 아니고요,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에요. 이거는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유입된 사람에서 나간 사람, 유출된 사람을 빼준 것, 이것은 사회적 인구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구 증가율 그 자체는요, 이 자연적 인구 증가율과 사회적 인구 증가율 이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인구 증가율이거든요. 그래서 출생률에서 사망률 뺀 걸로 이거 인구 증가율 구해야지 했던 친구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어요. 항상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서 수능이 가까울수록 다시 한번 개념 공부, 개념 정리 다시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A랑 C는요, 출생률과 사망률 중에 하나일 텐데 대체로 많은 지역에서 출생률은 사망률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출생률이 더 높겠죠.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가지역은요, 일단 나다 지역에 비해서 A의 값이 굉장히 큰데요. 그리고 이 1955년도가 2015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었어요. 차츰차츰 낮아지는 추세죠. 그리고 A의 값이 C 값보다 높다는 걸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A는 출생률이고 그리고 가는 세 지역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비율이 가장 높은 라틴 아메리카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또 많은 친구들이 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웠던 게 이제 나와 다가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 중에 어디인지 이거 많이 헷갈렸을 건데요. 자,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 수능 특강에서요, 대륙별 출생률, 사망률 비교한 자료 있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 가장 의아했던 점, 그리고 가장 특이했던 점, 여러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점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유럽은 우리 수능 특강 자료에 나온 게 2018년 통계였거든요. 유럽은 최근에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요? 고령화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다가 유럽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1번 A는 출생률이고 C는 사망률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 문제는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기 한번 같이 볼까요? 가는 나보다 국가의 수가 많다. 자, 라틴 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국가의 수가 많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고요. 3번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자, 이건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단쌤이 대륙별로 대략적인 인구 규모는 좀 기억을 해달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앵글로 아메리카 인구가 약 3억 7천만 명이고요. 유럽 인구가 약 7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륙 이 면적 규모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인구 밀도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더 낮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한번 볼까요? 다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유럽이 얼마나 많이 고령화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위 연령이 높다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이거 우리 수능 특강 공부할 때도 또 수능 완성 공부할 때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이민자들은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가로부터의 유입 인구는 유럽보다 앵글로 아메리카가 더 많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었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지문 하나하나 왜 맞고 왜 아닌지를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게 완벽히 복습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 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BC에서 고른 것은? 자, 역시 기후 문제에서 이렇게 지도가 나왔다.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적도에 선부터 딱 그어야 되겠죠. 적도에 이렇게 선을 쭉 긋고 보니까요. A, B 북반구 두 지역과 C 한 지역이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들 A 항상 헷갈리죠? 이렇게 중국 동해안 지역의 기후에서 점 찍혀 있으면 여기가 온난수분 기후였는지 온대 겨울건조 기후였는지 늘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단쌤이 이야기해주는 꿀팁은 제주도에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제주도에 선을 그어보고 이 선보다 고緯도의 중국 동해안에 점이 찍혀 있다면 여기는 온대 겨울건조 기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되겠고요. 이 선보다 위도가 낮은 곳에 중국 동해안에 점이 찍혀 있다면 온난수분 기후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B 지점은요.
여기 비슷한 위도에 쭉 가면 유럽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지중해 연안 지역,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죠. 그러면 비슷한 위도의 중위도 대륙 서안 마찬가지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단쌤이 굉장히 강조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름이 건조한 환경 덕분에 영화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지역이죠. 자, 그 다음 C 지역은요. 여기도 정말 자주 나오는데 뉴질랜드가 기후에서 나왔다 하면 남반구의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나오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세 지역 다 온대기후 지역이니까 이 1월 강수량, 7월 강수량 구분해서 찾아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값은 바로 30mm가 되겠습니다. 대략 0에서 50 사이에 한 5분의 3 정도 되는 지점에 쭉 선을 그어보고요.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수분하다, 건조하다의 기준이 바로 월 강수량 30mm잖아요. 자, 이렇게 선을 긋고 보니까 가 지역은요. 1월 강수량은 30mm가 안 돼요. 그래서 이때 건조하지만 7월 강수량은 무려 149mm로 굉장히 수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곳은 바로 A 지역이죠. 그래서 가가 A 지역이구나 라는 걸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건조한 북반구 지역의 기후 지역. 자, 그 다음 나 지역은요. 1월 강수량이 무려 한 100mm 정도로 수분하고요. 그리고 7월 강수량은 0.1이에요. 극한의 건조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곳이 어디 있나 봤더니 바로 북반구의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B라는 것도 찾아줬고요. 다는요. 1월에 71mm로 30mm보다 많죠. 그래서 수분한 기후가 나타나고 7월에도 119mm로 상당히 수분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달 강수량이 30mm 이상인 곳 바로 남반구의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 C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온대기후 지역 비교해봤고요. 여기 나온 지역들뿐만 아니라 온대기후 지역은요.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지도의 위치 체크하는 연습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조금 생소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험에서는 있는 대로의 유형이 참 많았거든요. 일단 이렇게 보기 중에서 여러 개를 골라야 되는 유형이 작년 수능이나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비중이 확 늘었어요. 8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그중에 절반이 있는 대로 고르시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의 진위 여부를 하나하나 정말 깔끔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념 공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A, B는 각각 가나 중 하나인데요. 이 왼쪽의 자료는 해수면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해수면 높이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2만 년 전에는 이렇게 해수면 높이가 낮았다고 합니다.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바로 기후 변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후빙기이고 이 가시기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무려 120m 정도 낮았던 시기, 가장 마지막 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생소한 자료라서 이 그래프 보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난감한 친구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나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러고 자료를 다시 보는 겁니다. 자, 만년설의 고도래요. 그러니까 눈이, 이 녹지 않는 눈이 해발고도 몇 미터까지 분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인데요. 위도대별로 여기 북반구의 90도, 적도, 그리고 남반구의 90도, 위도대별로 지표면의 최고 고도가 몇 미터인지를 나타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겠죠? 이제 이 그래프가 조금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표면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 대략 3,000m, 대략 6,000m, 대략 8,800m 이렇게 그려놓은 그래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시기에 눈이 몇 미터까지 분포하고 있는지 나타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눈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학교 운동장, 거의 해발고도 0m에 가깝겠죠? 우리 학교 운동장에도 놓고 여러분들이 저 높은 산에도 눈사람을 놨어요.
그럼 겨울에는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도 눈사람이 살아있겠지만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여기 있는 눈사람은 녹아서 사라지겠죠. 자, 그런 겁니다. 후빈기, 기후가 따뜻해지면 낮은 곳에 있는 눈은 녹아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만년설이 분포하는 고도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A 시기가 만년설의 고도가 더 높죠. 이때가 바로 후빈기가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B 시기에는 낮은 곳까지도 만년설이 분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최종 빈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볼까요? 기역의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보기, 전 세계 해양의 면적은 가 시기보다 나 시기에 더 넓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왜냐하면 가 시기에는요, 해수면이 무려 120m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양의 물이 얼음으로 저장이 됐다는 뜻이고요. 이때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 한반도에서 중국까지도 걸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해 황해바다는요, 이때 육지로 드러났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육지의 면적이 늘어나고 해양의 면적은 줄어들었겠죠. 반대로 후빈기에는 점점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해양의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단쌤이 이거 진짜 강조했었던 내용인데요. 석호가 만들어지려면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 이 낮아진 해수면을 쫓아서 하천이 열심히 침식을 합니다. 그래서 계곡을 넓게 파놔요. 그리고 후빈기,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하천이 파놓았던 계곡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이 침수되면서 이 해안선 모양을 따라서 사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사주의 성장에 의해서 이 많이었던 곳이 바다와 분리되면 그게 바로 석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석호는 빈기가 아니라 후빈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리을, 산악의 빙하 분포 면적은 A 시기보다 B 시기에 더 넓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빙하기가 기온이 더 낮았으니까 이때 빙하의 분포 면적은 더 넓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기역, 니은, 리을이었고요. 여러분들, 석호는 지금도 현재도 계속 하천 퇴적물이 쌓이면서 이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석호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내용을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 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월 모의평가에서는요, 식량자원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에너지자원 관련된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단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거 잘 봐달라고 늘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요즘에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요, 입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에 잘 분포할 수 있는지 이것만 잘 정리해주면 사실 나라별로 어떤 나라가 많이 하고 있는지 외우지 않아도 그냥 해결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는 가나다 에너지의 국가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수력, 지열, 풍력 중 하나이고 A, B, C는 각각 미국, 브라질, 중국 중 하나임. 자, 가는요, 일단 A국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외에 어떤 나라들이 많이 하나 봤더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자,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요,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나라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튀르키예, 터키가 2022년 6월부터 이제 국호를 튀르키예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이름에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터키, 튀르키예도 역시 조산대에 속하는 지역이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지나는 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신기 조산대 주변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유리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법은 무엇일까요? 판가판의 경계지역, 지진이 활발하니까요. 땅의 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가는 지열 발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미국, 브라질, 중국 위치를 한번 떠올려 봐요. 중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신기조산대가 있었나? 그리고 브라질은요? 브라질은 대부분이 순상지에 속해서 철광석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하지만 미국은요? 우리 1번 문제에서도 로키 산맥 나왔었죠. 서부 지역에 신기조산대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는 바로 미국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나는요, 어떤 나라들에서 많이 하나 봤는데, 단쌤이 늘 강조했죠. 중국과 미국은 웬만한 에너지 발전 다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우리가 정답을 고르는 큰 힌트가 될 수 없고 이 나라들에 주목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의 공통점 바로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서풍이 일정하게 연중 불어오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바로 풍력 발전하기에 유리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을 한번 볼까요? 캐나다하고 러시아에서 많이 한대요. 근데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고緯도에 위치한 지역이고 기후가 상당히 냉랭한 지역인데요. 과거에 빙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기도 하죠. 빙하 지형이 있다는 것은 낙차가 큰 지형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빙하 녹음물이 흘러내리면서 풍부한 유량도 확보가 되겠네요. 그러면 큰 낙차와 풍부한 유량으로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바로 수력 발전이 되겠죠. 자, 그리고 풍력과 수력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B는 중국이었고요. 자, C는 브라질이 되겠네요. 브라질은 왜 수력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냐면 열대우림 기후 지역, 그래서 아마존강과 같이 유량이 풍부한 큰 강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낙차가 크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 발전에 유리한 것은 수력 발전이고요. 그 다음 2번, 발전 시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지열보다 풍력이 더 많이 받겠죠. 그 다음 3번, 전 세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요, 풍력보다 수력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력이 이용한 역사도 더 오래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노하우도 크겠죠. 자, 그리고 중국은요, 전 세계 1위의 발전량을 자랑하는 샨사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한 곳만 다루더라도 이 발전량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력 발전이 풍력 발전보다 전 세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항상 수력은 신재생 에너지와 따로 떼서 그리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관련이 있죠. 아무래도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이 중국보다 많다.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5번, B와 C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다? 아니죠. 중국은 아시아에, 브라질은 아메리카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정말 지도학습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문제였고요. 최근에 지역지리가 강조되고 있다, 지역지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지역의 쟁점과 이슈를 우리가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하는 연습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A 국가는요, 알제리였고요. B 국가는요, 여러분들 리비아. 자주 출제된 지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꼭 알아놔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C는요, 여기는 꼭 알아야죠.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단쌤이 늘 이야기하는 이집트가 되겠고요. 자, D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국가입니다. 수단. 남수단과 한 나라에 속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차이들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2011년 남수단은 분리독립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고요. 이는 커피의 원산지 바로 에티오피아가 되겠습니다. 자, 갑이 이야기하는데요. A는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바다가 바로 지중해고, 지중해 연안 지역은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선 수목농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가 촉촉하게 많이 내리는 겨울철에는 밀농사도 지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지역들은 사막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면 내륙 지역보다 해안 지역의 인구 밀도가 더 높겠죠. 자, 그 다음 을이 이야기하는데요. B와 C 사이의 국경선은 나일강을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국경을 정할 때 하천을 경계로 삼는 일은 흔히 많이 있지만, 자, 이 경우에는요, 단쌤이 왜 늘 이집트를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하겠어요. 여기 나일강 하구에 삼각주도 위치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쌀 농사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자, 나일강은 이렇게 이집트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리비아와 이집트의 국경선을 보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서구 열강들이 자를 대고 국경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나일강 정말 잘 봐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병의 이야기인데요. C는 시아파 교도가 순위파 교도보다 많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집트가 시아파가 많은지 순위파가 많은지를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요. 역으로 시아파와 순위파의 정의부터 접근을 해보는 거죠. 자,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였던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서 그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정통성이 있어 라고 하는 파가 시아파였고, 아니야,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선출한다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전통을 중시하는 파가 바로 순위파였거든요. 이 전통이라는 말의 아랍어로 순나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순나에서 온 게 바로 순위파의 어원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위파를 믿으면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다수파는 순위파입니다. 그리고 시아파는요,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냐면 시아파는 이란과 이라크 등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이야기는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정의 이야기 볼까요? 다르푸르 분쟁은요, 이 수단 서부 지역, 여기 사하라 사막 사헬지대에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원래는 정착민들과 그리고 유목민들이 그래도 조화롭게 살다가 점점 사막화가 되고 경작할 땅이 줄어들면서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던 그런 분쟁이었죠. 그래서 여기 뒤에서는 다르푸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의 맞는 설명을 해줬네요. 자, 그 다음에 무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는 2011년 뒤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입니다. 아니죠, 여러분들.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남수단이 바로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정이었고요. 무의 설명은 옳지 않은 내용이었네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남아시아 어떤 국가에 대한 조사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침착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알고 맞추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만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곳은요, 인구는 대략 1억 가까이 됩니다. 단쌤이 인구가 1억 명 이상인 국가들은 조금 신경 써달라고 하면서 이 베트남도 한번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베트남 인구 거의 1억 가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국기의 중앙에 무엇이 있는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기 어렵겠죠. 베트남 국기를 눈여겨본 수험생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괜찮습니다. 몰라도 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국가의 특징으로는요,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북으로 길게 뻗은 형태래요. 동남아시아 국가이면서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이고, 자, 메콩강 유역에 있는 나라네요. 근데 메콩강 삼각주에서 벼농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이 나라의 전통 음식 중에는 쌀을 활용한 음식이 많이 있겠네요. 이 나라의 음식 중에 유명한 것은 바로 퍼라고 불리는 쌀국수가 유명하고요. 자, 그리고 남중국해 군도의 영유권 갈등 당사국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으면서 바다에 맞닿아 있는 곳, 남중국해에 맞닿아 있는 곳, 그리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곳, 바로 베트남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이 남중국해 군도에 시사군도, 난사군도 분쟁 있죠. 시사군도, 난사군도 분쟁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졌고, 그래서 단쌤이 수능 완성 강의하면서 단단 노트에서 이 분쟁 지역 정리할 때 시사군도, 난사군도 정말 비중 있게 다뤘었는데, 역시나 또 9월 모의평가에서도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중국해 분쟁 잘 기억 안 난다 하는 친구들은요, 수능 완성 강의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단단 노트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자, 이제 갑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나라 여성들의 전통 의상으로는 부르카가 있어. 부르카는요, 주로 이 이슬람교 문화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입는 그런 전통 의상이 되겠고요. 베트남 여성들의 전통 의상은 긴 옷,
아오자이가 있죠. 자, 그 다음 을의 이야기. 이 나라의 전통 음식으로는 나시고랭이 있어.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이죠. 이 나라의 전통 음식은 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입니다. 이 나라는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지도를 주지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지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내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예뻐해주고 자주자주 봐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인데요. 기역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축제로 송크란이 있어. 송크란은 타이의 축제죠. 우기가 시작되는 4월, 새해를 맞이해서 서로에게 이제 복을 기원하는 그런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5번 니은은 앙코르와트야. 자, 여러분들이 베트남 국기 가운데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는 수험생들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걸 다 알고 풀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앙코르와트는 알았어야 됩니다. 자, 앙코르와트와 관련된 키워드 뭐냐면 바로 캄보디아의 중요한 랜드마크이고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힌두교 사원이었다가 불교 사원이었다가 이런 문화적인 다양성과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곳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축물이거든요. 자, 이곳의 열대기후 지역에서 어떤 토양이 분포하냐면 바로 단쌤이 붉은색으로 쓸게요. 붉은색의 라테라이트 토양이 분포합니다. 이 라테라이트 토양은요. 한번 굳어지면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벽돌과 같은 건축 재료로 많이 쓰였던 그런 토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앙코르와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원형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라테라이트로 그 뼈대를 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세계 대지형에서 정말 전형적으로 많이 나왔던 유형이죠. 그리고 세계 대지형에서 이렇게 고기 습곡산지들끼리, 신기 습곡산지들끼리 묶어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문제처럼 완전 백지도에 체크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경계가 없는 완전 백지도에 여러 번 연습해보세요. 분명히 잘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같이 볼게요. A에는 판과 판이 수렴하는 경계가 있다. 자, 수렴한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판과 판이 서로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자, 1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이 A 지역은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는 곳이죠. 환태평양 조산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맨날 헷갈리죠. 뉴질랜드였나? 오스트레일리아였나? 새로운 곳. 뉴질랜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환태평양 조산대를 그려줄 수가 있고요. 이 환태평양 조산대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곳이죠. 밀도차에 의해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진, 화산활동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고요. 자, 그에 비해서 B 지역은요. 판과 판이 분리되는 경계이다? 아니죠. B 지역도 역시 판과 판이 충돌하는 경계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 B 지역은요.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지역과는 다르게 화산 활동이 빈번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C에는 활화산이 분포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왜요? C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곳이니까요. C는 바로 필리핀 부근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D에는 고기습곡산지가 발달해 있다. 자, 여기 있는 D 지역에 있는 고기습곡산지 바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고요. 이곳에서 석탄이 많이 생산이 돼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정말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E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쳐져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환태평양 조산대 항상 헷갈리죠? 뉴질랜드, 새로운 땅, 뉴에서부터 시작해서 선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11번 문제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또 차근차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아시아의 종교별 신자 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 C, D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중 하나임. 자, 이 문제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종교별 신자 수 구성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닙니다. 바로 아시아의 종교별 신자 수 구성을 나타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글자 수 순서대로 외웠죠. 전 세계 신자 수 순서,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서로 열심히 외웠던 친구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렇게 놓고 푼 친구들 정말 많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종교별 신자 수 구성을 나타낸 것이었고요. 또 우리 수능 특강 자료에는 보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값을 같이 통계낸 자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는 특히나 더 생소한 자료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시험에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내용을 풀어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 같이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자, A 종교 믿는 사람들 어떤 나라에서 비중이 높은지를 나타냈어요. 이 그래프의 면적은 국가별 신자 수에 비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 국가의 신자 수가 일단 가장 많네요. 근데 그 다음으로 어떤 나라들이 많나 봤더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이런 나라들이 눈에 띕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인도가 있네. 그래서 이거 보고 A는 힌두교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인도 인구가요. 대략 13억 명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믿는 신자 수가 파키스탄이랑 방글라데시랑 거의 비슷할 정도죠. 만약에 A 종교가 힌두교라면 인도에서 차지하는 신자 수 비중이 거의 한 10억 명 이상일 텐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힌두교이지만 그 외에 불교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대략 한 15% 정도 됩니다. 13억 인구에서 15%면 얼마나 상당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이런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A 종교가 이슬람교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슬람교 신자 수 최대인 국가 어딘가요? 바로 가 국가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A, 이슬람교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하였다? 아니죠. 자, 이슬람교의 기원지 어디예요?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2번 B는 민족 종교이다. B가 어떤 종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세모 치고 3번으로 넘어가 보는 겁니다. 자, 3번 C의 대표적인 종교 경관은 모스크이다. C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모르지만 모스크는 어떤 종교의 대표적인 경관인가요? 바로 A,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경관이잖아요. 그러면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겠네요. 그 다음 4번, D는 A보다 발생 시기가 늦다. D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기원이 되는 종교가요. 바로 그리스도교죠.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022년이 지난 날을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원 전부터 발생한 종교가 바로 불교고요. 그리고 기원 후 발생한 종교가 이슬람교고요. 힌두교는 이 발생 시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생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세계 주요 종교들 중에서 발생 시기가 가장 늦은 종교는 이슬람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보다 발생 시기가 늦다? 이것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인도네시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다? 아니죠. 동남아시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다 오답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는 풀 수 있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정답 찾아냈다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자, 아시아에서 종교 구성을 보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네요.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B는 힌두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죠. 왜요? 힌두교는 민족 종교니까요. 자, 그 다음 C와 D가 또 헷갈릴 텐데요. 생각보다 아시아에서 크리스트교의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신자 수는 가장 많은데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신자 수 비중은 가장 적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한 번 더 잘 봐두시고요. C 종교는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웠던 11번 이렇게 우리 내가 아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프는 가나다 가축의 사육두수 비율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돼지, 소, 양 중 하나임. 자, 여러분들 여기 동물은요, 가축은요, 중국 한 나라에서 거의 40% 이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죠.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돼지, 소, 양 중에서 이 사육 기간이 짧고 생육 기간이 짧고 번식력이 강한 동물, 바로 돼지가 유리했겠죠. 그래서 중국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다는 이런 특징적인 점 다시 한번 눈으로 봐두시고요. 중국인들이 얼마나 돼지를 많이 키우고 많이 소비하냐면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음식점을 가요. 그러면 메뉴판을 보겠죠. 중국어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한자 조금 알기 때문에 한자 어느 정도 보면 어떤 메뉴인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메뉴판을 보다 보면 소고기는 우육, 양고기는 양육이라고 써놓는데 돼지고기는요 돈육이라고 써놓지 않고 그냥 고기 육자만 써놓습니다. 그렇게 그냥 고기라고 하면 중국인들에게는 돼지고기라고 의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고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여러분들 1등만 기억하면 안 되겠죠? 여기 미국, 브라질뿐만 아니라 에스파냐와 독일도 많이 키우고 있구나 하는 거 눈여겨봐두세요. 에스파냐는 돼지 품종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에스파냐와 독일에서는 이 돼지를 가공한 햄, 소세지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중국, 인도에서 많이 키우는데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란 이런 곳들에서 많이 키웁니다. 그리고 이곳들의 공통점은 건조기후 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동물, 바로 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닭은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데요. 그 다음으로 또 인도가 많이 키우고 있네요. 그래서 닭은 소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제 보기 같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대체하는 가축으로 일찍이 가축화되었던 것은 돼지가 아니고 소였고요. 그 다음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을 금기시하는 것은 양이 아니고 돼지가 되겠습니다. 모직공업의 원료 생산을 위해서 사육되는 것은 소가 아니고 양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자, 전 세계 사육 두수는 여러분들 쓰임새로 기억하면 됩니다. 쓰임새가 다양하면 많이 키우겠죠. 돼지고기는 대부분 식용으로 소비하고요. 양고기는요, 모직공업의 원료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소는요, 소고기로 먹죠. 그리고 가죽도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우유를 생산하기도 하죠. 게다가 농사일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가장 다양하기 때문에 소를 가장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4번 전 세계 사육두수는 소가 양보다 많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은 뭐랑 연관해 보면 되냐면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빈도요. 여러분들 급식에서 돼지고기 제일 자주 나오죠? 그 다음 소고기, 그 다음 간혹가다 양고기. 그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1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도요 9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유형의 도시 찾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때 어려웠던 곳은 또 수능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미국 동부 지역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 도시에 관련된 성명을 외워 찾아 이게 아니고요. 이러한 도시들이 이러한 상징성이 있는 곳들이니 제발 조금 이곳들을 눈여겨봐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도시를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에는 생각보다 많은 힌트가 있고 의외로 쉬운 곳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글은 미국의 두 도시에 관한 설명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도시를 지도의 ABC에서 고른 것은 자, 가 지역은요. 미국 북동부의 도시래요. 그럼 답 나왔죠. ABC 중에서 북동부, 가는 바로
B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정답을 찾아내는 것보다도 이 지역이 이러한 상징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공부해줘 라는 의미라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스턴 그리고 워싱턴 DC 등과 함께 메갈로폴리스를 형성하고 있다. 대도시 다음에 또 대도시, 대도시가 연속되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메갈로폴리스죠. 자, 이 도시의 맨해튼 지역은 도심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세계적인 금융의 중심지 바로 월스트리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뉴스에도 거의 매일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타임스퀘어 문화의 중심지죠.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렇게 이 도시를 상징하는 다양한 랜드마크가 있다. B는 바로 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 더 기억해 주세요. 뉴욕은 최상위 세계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죠. 왜냐하면 최상위 세계 도시 런던, 영국의 수도고요. 최상위 세계 도시 도쿄, 일본의 수도고요. 그렇지만 뉴욕은 미국의 수도가 아닙니다. 미국의 수도는 바로 워싱턴 DC죠.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같이 또 볼게요. 오데호 주변이래요. 그리고 미시시피 강을 연결하는 내륙 수은의 요충지로 미시간호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래요. 자, 오데호, 미시간호,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5개의 호수 주변에 있는 A, 답 나왔죠.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봐야 되겠죠. 수은이 유리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수은을 통해서 이 부피가 큰 자원들을 저렴하게 수송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보고서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구조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연구했었거든요. 이 A 도시는 바로 시카고였습니다. C는요, 미시시피강 하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시시피강을 연결하는 내륙수은 이것에 대한 함정 보기로 나온 건데요. C 도시는 뉴올리언스였고요. 사실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우리 세계지리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여기 어딘가요, 여러분들? 바로 멕시코만 연안이죠. 멕시코만 연안에 있으면서 미시시피강 하구에 해당하는 곳. 그래서 여기는 석유와 관련된 산업이 중요한 산업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멕시코만 연안 지역 최근에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석유 중요한 곳이구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는 타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방송 내용이다.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사고가 발생한 곳, 이 뉴스가요, 진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잘 돌아오기를 바랬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 또 스토리텔링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타이 북부의 석회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정말 고마운 동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석회동굴의 기반함은 주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다. 이거 여러분들 석회암에 대한 거의 정의라고 볼 수도 있을 만한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탄산칼슘이 주로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석회암이 물에 녹는다. 우린 이것을 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형을 만들죠. 돌리네도 만들고요. 또 석회동굴도 만들고요. 근데 니은 보기 한번 볼까요? 이 석회동굴이 함몰된 지형을 칼데라라고 한다? 아니죠. 칼데라는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였냐면 화산 지형이었어요. 화구가 함몰된 지형을 칼데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사고가 발생한 게요. 이 축구팀 학생과 감독으로 구성된 13명의 일행이 동굴에 들어간 뒤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고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에서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시기. 자, 문제에 또 힌트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6월 달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번 여름에 진짜 많은 폭우가 내렸잖아요.
이 지역에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우기에 자주 발생한다. 맞는 설명이었죠. 자, 그 다음 이곳에 동굴에 있는 종유석에서 떨어지는 물을 섭취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종유석이 만들어지는 건 물리적 풍화작용일까요? 화학적 풍화작용일까요? 자, 물리적 풍화작용은요. 암석이 잘게 쪼개지는 게 물리적 풍화작용이고요. 화학적 풍화작용은 뭐냐면 암석이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색이 붉게 변하거나 이 화학 성분이 변하거나. 그런데 여기 석회암의 주요 성분이었던 탄산칼슘이 물에 녹아요. 일단 성질이 변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종유석으로 침전이 됩니다. 또 성질이 변했죠. 그래서 이런 용식은 물리적 풍화가 아니라 화학적 풍화작용이 되겠습니다. 리을은 옳지 않은 내용이었네요.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월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또 이 있는 대로 문제가 나와서 우리 친구들을 참 힘들게 했던 문제였죠. 자, 그리고 가나 시기는 1월, 7월 중 하나인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 그래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지도 먼저 보는 연습해야 되죠. 그리고 지도에 적도가 있네요. 그러면 적도의 선을 쭉 그어줍니다. 여기는 적도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저희도 지역이니까 열대기후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단쌤이 이렇게 힌트를 줄게요. 뭐예요? 바로 안데스 산맥. 자, 안데스 산맥 보면 아를 외쳐야죠. 바로 안데스 산맥 주변의 저위도 지역은 열대 고산기후 나타나는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이 지점은 열대 고산기후 나타나는 지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굉장히 저위도 지점이지만 적도 부근은 열대 우림기후가 나타나는 반면에 적도에서 조금 떨어진 저위도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지점은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지점은요. 북반구의 온난수분 기후 지역 그리고 남반구의 온난수분 기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시기, 나시기 비교해 볼 건데요. 자, 먼저 A 지점은요. 가시기의 기온이 대략 한 26도 정도, 그리고 나시기에 대략 한 21도 정도. 그래서 모든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대기후 지역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열대 고산기후, 상춘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아니겠죠? 그래서 사바나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 그래프라는 걸 이렇게 찾아내 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남반구에서 그래도 기온이 높은 여름에 해당하는 계절, 가시기는 남반구의 여름인 1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시기는 남반구의 겨울인 7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한번 볼까요? B는 7월 기온이 높고 1월 기온이 낮죠. 그래서 우리랑 계절이 똑같잖아요. 7월이 여름, 1월이 겨울인 북반구의 온난수분 기후 지역이라는 거 이렇게 찾아내 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C 지점은요. 1월 평균 기온이 대략 13도 정도, 7월 평균 기온도 대략 13도 정도. 연평균 기온의 이 계절별로 가장 기온이 높은 달, 가장 기온이 낮은 달의 기온의 차이, 기온의 연교차가 거의 1도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위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별로 태양 고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연교차가 작은 지역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 10 몇 도 정도 되는 우리나라 봄철 같은 기후가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상춘기후 지역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C는 열대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이 상춘기후 지역의 그래프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D가 남았는데요. D는 1월의 기온이 높고 7월의 기온이 낮죠. 그래서 남반구의 온난수분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 그래프라는 거, 이제 그래프 다 찾아줬고요. 보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C는 B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자, 상춘기후가 나타나는 C가 당연히 B 지역보다 해발 고도가 높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니은 D는 A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자, 남반구잖아요. 남쪽으로 갈수록 고위도 지역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D급번 가시기에 1월이고요. 이때의 낮 길이는 D가 C보다 길다. 자, D는요.
남반구의 중위도에 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요, 가시기 1월에 바로 여름입니다. 자, 그리고 1월에는요,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이렇게 남반구의 23.5도 부근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더 낮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D는 C보다 낮 길이가 길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리을 볼까요? 자, 낮 시기 강수량은 B가 A보다 많다. 낮 시기는 7월이죠. 북반구는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고요. 남반구는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거든요. 자, 그리고 온난수분 기후 지역은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비가 30mm 이상 수분한 기후가 나타날 텐데요. 자, 사바나 기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소문자 W를 써요? 이게 바로 겨울이 건조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보다 북반구의 온난수분 기후 지역이 7월에 강수량이 더 많다.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기후 문제 이렇게 또 같이 풀어봤고요.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산업별 생산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중국 중 하나임. 자, 먼저 가 국가는요, 2차 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세계의 공장 중국, 2차 산업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나 국가는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1차 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인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 국가는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3차 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장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봐주세요. 아, 1차 산업 생산액도 상당하구나. 여기는 양모 그리고 밀 이러한 것들이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죠. 자, 에버리지는요, 중국의 원주민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고요. 그 다음 벵갈루루의 첨단 산업이 발달하였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인도에서 벵갈루루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이 벵갈루루라는 키워드는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인도에서 첨단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도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납밤이 거의 반대이기 때문에 업무 연계성이 높다는 것. 슬프지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가 많다는 것. 이러한 것들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 가는 다보다 석탄의 수출량이 많다. 자원은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산량인지 수출량인지 수입량인지. 물론 생산량은 중국이 훨씬 많지만 자국 내의 소비량이 많아서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죠. 수출량은 오스트레일리아가 더 많고요.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나는 가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아니죠. 중국은요, 세계 GDP 2위인 나라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다는 나보다 밀 생산량이 많다. 자, 역시 자원은 생산량인지 소비량인지 수출량인지 수입량인지 조심해야 되죠. 여기 생산량을 물어봤잖아요. 밀 생산량은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중국이나 인도가 훨씬 많습니다. 왜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식량 자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환경 협약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단쌤이 강조했었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또 나왔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파리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해의 해빙, 바다에 있는 빙하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니죠. 해빙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파리협정은 람사르 협약을 대체하는 협정이다. 항상 협약은 이름이 헷갈리죠. 근데 람사르 협약은 정말 중요한 협약이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줘야 되는데요. 왜 이 협약이 중요하냐면 새들의 중요한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그래서 람사르 협약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더 그어서 람세르
라고 기억하면 까먹지 않겠죠. 파리 협정은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지 교토 의정서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강제성이 없어서 다시 파리 협정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3번 디귿의 체결과 동시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언제 하기로 했다고요? 바로 교토 의정서에서 하기로 했던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제도가 되겠고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존층 파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는 물질은 바로 염화 플루오리나탄소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이 몬트리올 의정서가 중요한 이유는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는 물질 염화 플루오리나탄소를 우리가 쓰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실제로 오존층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보여주었던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파리 협정은요. 2015년에 체결됐어요. 이 연도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체결되었던 협정이었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보다 더 오래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협정 체결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오래된 환경협약이라는 거, 이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쟁점 이슈 묻는 문제들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또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과학탐구에서 보통 이렇게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중에 고르게 하는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세계지리에도 이런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기억, 니은, 디귿을 정말 하나하나 면밀하게 분석해야 정답을 줄 수 있는 아주 정교한 문제 유형이라는 거거든요. 자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보기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자, 가는 어디냐면 해안경관이 유명한 도시로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이고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인 카니발이 개최됩니다. 여기 이 사진의 경관, 우리 이 2016년 올림픽 시작할 때마다 봤던 경관인데요. 이곳은 바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전형적인 식민지 도시 경관을 보여주고 있죠. 아스테카 문명의 중심 도시였으나 테노치티틀란 이곳을 파괴하고 이곳을 정복한 유럽인들이 멕시코시티라는 도시를 건설했죠. 멕시코시티. 멕시코의 도시죠. 자, 그 다음에 다는요, 잉카 문명의 대표 도시래요. 그래서 배꼽 쿠스코가 되겠고요. 마추픽추와 같은 국가에 있다. 이걸 통해서 페루구나라는 힌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의 수도이다. 아니죠.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브라질의 수도는 상당히 상징성을 지닌 곳이잖아요. 바로 브라질리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내륙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죠. 무려 1960년대. 이런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라는 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니은인데요. 멕시코시티는 해당 국가의 수위도시이다. 수위도시는 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위도시는 인구 규모가 1위인 도시를 의미하죠. 멕시코시티는 멕시코의 수위도시가 맞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멕시코시티가 단지 멕시코에서 인구 규모 1위인 도시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종주 도시와 1위 도시에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돼서 2위 도시 인구의 2배 이상일 경우 종주 도시화가 됐다고 하죠. 종주 도시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멕시코시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우유니 소금 사막. 우리 오늘 GIS 문제 풀 때 볼리비아 위치 보면서 우유니 소금 사막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최근에 리튬이 발견됐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페루가 아니라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꽤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글은 가나다 국가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또 있는 대로 유형이었죠. 그래서 어려웠고 이런 유형은 굉장히 새로웠을 거예요. 지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문학과 같은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힌트가 바로 여기 다국가는 여러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거. 유럽에서 여러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벨기에랑 스위스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힌트가 있었죠. 다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래요. 그러면 벨기에는 아니겠네요. 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유럽연합 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가 스위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스위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가 국가는 지중해에 접해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모식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나 국가가 지중해와 맞닿아 있고 그리고 또 스위스랑 여기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요. 다 국가 스위스가 있겠죠. 근데 여기 또 힌트가 있죠. 자, 바로 라인강인데요. 라인강을 따라서 가와 나의 국경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라인강이 왜 중요한 강이냐면 독일이 이 라인강의 수운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산업화,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어요. 이 수운을 통해서 물자를 저렴하게 수송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가와 나는 라인강을 경계로 국경이 정해져 있고 대략적인 모식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위치가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 국가는요,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프랑스였고요. 그리고 가 국가는 라인강을 바탕으로 일찍이 공업화,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독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보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가는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지도가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최근에 계속 많이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 파다니아 지역은요. 프랑스가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번 다는 영토가 바다와 맞닿지 않은 내륙국이다. 이것은 스위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번 한번 볼까요? 벨기에하고 여러분들 스위스 많이 헷갈렸잖아요. 이 문제 풀면서 다가 벨기에인가 스위스인가 계속 헷갈렸잖아요. 근데 벨기에 북부에서는 독일어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지도에서 벨기에 한번 찾아보세요. 북부 어디랑 국경을 맞대고 있냐면 바로 네덜란드요. 그래서 가 지역에서는 네덜란드어를 주로 사용하고 남부 지역은 프랑스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을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지도에서 표시된 위치들도 힌트가 되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가는 아랍에미리트의 윈드타워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공기의 순환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시원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천연의 에어컨이죠. 그래서 기억번, 지면의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바드기르 윈드타워 잘 기억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요. 지도가 힌트가 되죠. 여기는 여러분들 사막기후가 거의 분포하는 지역인데 지면의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니은 이 키르기스탄의 유르트는요, 여러분들 이 형태를 한번 보세요. 천막집이죠. 그래서 이동에 편리하도록 조립식 가옥을 하는 거죠. 왜? 이곳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유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요. 토양층의 융해에 대비한 고상가옥이다. 이것은 이런 이동식 가옥과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었고요. 어디 딱 떠올라요, 여러분들? 토양층의 융해? 바로 툰드라 기후 지역의 고상 가옥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 디귿, 여기 지붕 형태가 딱 보면 이렇게 손바닥을 모은 것처럼 굉장히 가파른 경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곳을 합장가옥, 가쇼가옥이라고 하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서계절풍이 불어오다가 동해바다를 지나게 되면서 습기를 많이 머금게 되고요. 이 일본 북부 지역의 산맥에 부딪히면서 많은 눈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리을, 나는 다보다 유목생활에 적합하다. 그렇죠? 왜요? 조립식 가옥이니까요. 이렇게 디귿 리을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꽤나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면 오늘 시험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요. 정말 놀람의 느낌표가 아니라 감탄의 느낌표로 수능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세요. 고생 많았습니다.